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대통령의 경고, 그 발언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죠. 당장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매기던 걸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위축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면 집값도 과연 잡힐 것인지, 집값을 잡으면 주거 안정 문제도 풀릴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네 분입니다. 먼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의 최대 이슈, 부동산 논쟁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준비된 정책은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험한 골몰했습니다. 다주택 투기를 근절할 정책 대안 하나 없이 대통령 말꼬리만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예,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게 했던 그 제도를 유예했었던 조치가 이제 없어지고요. 4년 만에 그 중과 조치가 재개됩니다. 지난달 23일 이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이 올렸던 SNS 글이 이제 현실화되는 건데요. 자, 먼저 오늘 토론에서는 네 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5월 9일을 앞두고 혹 또 전후해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지 먼저 권대중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상저하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상저하고요. 네, 예. 그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 차별화는 있겠지만은 하락 거래가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데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나 또는 그 공급이 되지 않으면 가격은 결국에 또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문도 교수님께 네. 그럼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일단 시장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예. 것 같고 5월 9일 이후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 시장 방향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후속 대책에 대해서 여러 대책이 있지만
특히 그 국토부나 실무진들이 지금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 부동산 정책 역사 중에서 정확하게 그 시장의 정책이 먹혀들었던 적이 노태우 정부 때하고 MB 정부 때입니다. 그때 예. 보금자리 주택이나 노태우의 100만 원, 200만 원 대책일 때 키워드는 공급 호수도 중요하지만 분양 가격이었습니다. 공무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일기 신도시가 시세 반값 수준이었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호수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몇 톤지 지금은. 그 당시에 뭐 150만 원을 발표했었는데 다 되지는 않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발표한 시기에 이 서울 집값이 4, 5년 동안 안정됐거든요. 예. 거기도 핵심이 이 강남 집값이 그 당시에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이 시절에 그 내곡 세곡동의 보금자리 주택 주구에 대해서 1,200에서 1,3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반응을 했죠. 만약에 내가 3, 4년, 5년 기다려서 또 사전청약 제도까지 있고 그러면 저걸 기다려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심리를 자극시킨 바람에 매수자들이 이제 분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10년도, 12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이번 정부도 아마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예. 분양가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면 제가 말씀 올린 대로 하반기에도 이 효과가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예. 그 부분에서 뭐 로또 청약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로또 분양에 대한 예.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당이나 정청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만약에 좀 다른 부분에 사이드로 정책을 간다라면 제가 볼 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 상방 압력을 막을 수 없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인만 연구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역별로 금액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025년에 많이 올랐던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지역들. 상반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5월 9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기간을 감안해 본다면 4월 중순까지는 급매가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4월 중순 지나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반기잖아요. 예. 하반기 같은 경우도 저는 폭등이라든지 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은 잠기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이 여전히 2억 정도 예.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반기 4월 중순까지 급매물 맛을 좀 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그 매물 가격을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거래는 실종되겠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15억 아래 구간들, 그러니까 한강벨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거지 15억 아래 구간의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그렇게 타격감이 없을 거고요. 예. 신혼부부나 매수자들은 어차피 강남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살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15억 아래 구간, 특히 10억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수요층이 두텁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중저가 시장은 저는 거래가 되고 오히려 상승 거래가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송승현 대표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월 9일 이후에는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우선은 5월 9일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가격 조정은 일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에 대한 그 억제책이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한 수요들이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매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8% 이상 정도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뭐 송파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나왔고요. 또 성동구도 한 19%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하는 그 오버슈팅들이 발현이 됐었는데 그런 그 가격선들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또는 5월 9일 이후에는 그런 조정된 이후의 가격이 낮춰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여러 환경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M2 통화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자금이 4천조가 지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게 GDP 대비했을 때도 지금 한 1.46배, 한 1.5배 정도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많은 유동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주식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자금에 대한 그 수익 실현 이후로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 가격이 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뭐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뭐 공급 물량들, 그다음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에 대한 그 이슈 자체는 2차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상반기 5월 9일 이전에는 가장 큰 핵심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 부분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유동성과 공급에 대한 이슈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조건부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연말까지도 5월 9일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렇지 않다. 5월 9일 이후에는 또 상저하고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5월 9일 이후에 어쩌면 또 4월 이후부터 그때부터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발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좀 놀라기도 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불패라고 불렀던 지역들이 물론 일반인들 그냥 보기에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 마이너스 0.06%, 0.02% 그렇기는 하지만 2년 거의 한 2년여 만에 내렸습니다. 하락세로 전환을 한 건데 이 부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이게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예. 전주 대비입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로 가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4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매월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시기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는 안 되는데 1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돼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 이게 이제 전주 대비로 평균 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급매로 나온 물건들이 적어도 몇 억부터 뭐 몇십억까지 낮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의미는 있지요, 분명히. 예. 근데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연일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만약에 안 하고 상환하게 되면 그 물건이 시장에 하반기에 나온다면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그걸 거예요, 아마. 예. 보통 몇백 가구씩 임대 사업이 이제 건설 임대와 그 매입 임대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예요. 예. 이래 되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예. 혹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안 2, 30억 같은 게 뭐 90억, 100억에 낮춰서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들의 하나에 거래된 낮은 가격이 평균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것만 가지고서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힘든 시그널이다. 다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2년만 거의 한 100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다는 건 사실상 주간 변동률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계속 올랐다는 얘기인데 양도세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현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락 매물이 나와요. 예. 매물도 나오고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박수 칠 일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다른 문제. 왜냐하면 128억이 100억에 나옵니다. 그걸 사는 사람도 부자고 파는 사람도 부자인데 부자가 부자의 물건을 받아주는 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1번으로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이 주거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드디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집값이 꺾였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만의 리그 최근에 뭐 연예인들 김태희라든지 비가 한남 더위를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수십억 시세 차익을 얻고 중과세 하니까 드디어 팔잖아라고 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은 비 김태희보다 더 부자가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예. 상승을 꺾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서민 주거 안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좀 꺾인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기간이 상당 부분 지속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뭐 피로도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지속성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둘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집값을 바라볼 때 항상 지켜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강남권하고 또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인데 그 지역이 가격에 뭐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주택 가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는 곳들이 그런 핵심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그 표본들이 많은 곳들이 향후에 주택 가격에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송파권역이라든지 강동권역 또는 뭐 광진구나 이런 지역들은 아마 향후에 좀 몇 주간 정도는 뭐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판단 하에서 뭐 추가적으로 매물이 누적이 되게 된다라면 집값의 그 하락 뭐 이런 하락의 추이보다도 집값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고려해 볼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밋밋하게 하락이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이 잠기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밋밋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 5월 9일 이후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교수님은 네,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데 이제 집값을 여쭤보셨는데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우리가 뭐 지방은 다 예외를 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하고 서울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선호 지역하고 비선호 지역하고 시장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뭐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생애 최초 대출을 감안하면 10억에서 중저가 주택은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시장을 두 개로 이제 해석해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강남 지역이 지금 그 수치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저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0.3, 0.25, 0.15 오다가 지금 하락으로 접었다는 건 4주 연속 추세가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던지고 나서부터예요. SNS. 그러면 중요한 건 자산가들이 예전처럼 정권이 쉽게 바뀌거나 임기가 조금 안 남았다면, 2,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겁니다. 일단 임기가 많이 남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좀 강력하다는 건 다 누구나 느끼잖아요.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 무슨 아이러니한 게 2030, 40 세대와 50, 60, 70하고 완전 시장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릅니다. 2030, 40은 아직도 그래도 결국 오른다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50, 60, 70은 요번에는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자산가들도 좀 느끼는 게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보고요. 비선호 지역은 소장님 말씀대로 가는 데 의견을 공감하고 중요한 건 과천이 88주 만에 하락했거든요. 저번 주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88주 동안 오르던 것이 하락을 처음 찍었다는 것은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추세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우리가 2월 말이잖아요. 그럼 3월, 4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거래허가 말씀 주셨는데 일부 전문가분들이 4월 중순이면 끝난다고 하고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뭐 보름에서 한 달 보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요 급한 경우는 토지거래가 하루 이틀이면 끊어줍니다. 조사 빨리빨리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5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의 집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집값은 분명히 나눠져서 비선호 지역은 생애 최초 대출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견조하게 갈 것이고 실제로 노도강 이쪽은 지금 상승이 나오거든요. 강남 일부 지역은 내려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시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강남이 오르고 6개월, 1년 뒤에 수도권이 따라오릅니다. 지방이 오르고 이게 전통적이었고 거꾸로 수도권이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강남은 1년, 2년 있다가 내려가고 강남이 내리기 시작하면 수도권은 6개월 있다 내려갑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이 생겼죠. 강남은 내려가는데 노도강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스마트해진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정해진 대출 규제와 구매 능력을 담보하는 시스템에서 현재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정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유동성을 위해서 풀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방향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장을 좀 나눠서 보시고 연령별로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지금 이제 급매물로 파는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 부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아,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라서 물론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무거웠던 분들. 예. 그때 좀 아팠어. 그게 또 재현이 된다고?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세월이. 그래서 그 당시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한 60대 이상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 좀 급매물로 팔아서 내가 2주택, 3주택이 있는데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하니까 애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애 눈빛이 달라졌어.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증여를 해야 되나 하는 순간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왠지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예. 세 채 중에 한 채는 차익 실현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나도 좀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쥐고 있다가 나는 끝까지 쥐고 있을래보다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냥 좀 정리를 하고 여유롭게 살자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길을 좀 터준다면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다. 근데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매물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단계 작전이 일단 뭐 기대 심리를 꺾었고 예.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서울 지나고 오히려 올랐겠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유동성이 많고 주식도 올랐기 때문에 꺾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1차 평가를 하고 싶고 다음 작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양도세 중과세보다는 오히려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좀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더 많은 하락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사실 뭐 본류가 아닐 수는 있는데 지난달 23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저희가 이제 따져보기로는 부동산 관련 글이 한 3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때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요번에 이재명 그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8번 이상의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두 개입에 대한 그 농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오류가 나오는 그런 그 문구들도 상당 부분 나오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SNS에 그렇죠. 올리다 보니까요. 예, 지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임대 사업자라든지 뭐 상당 부분 뭐 좀 어긋나는 그런 그 발언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초반의 그 강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뭐 굉장히 좀 타격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런 타격감들이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처음에 나왔던 발언보다 발언의 수위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메시지는 내놓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뭐 그 수익을 악마하는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성 발언에 대한 것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모니터를 하고 시장의 그 변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매매 시장보다도 지금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다주택자 안에서도 좀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수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농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역시나 그 양도소득세가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데 예. 저도 소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그 뭐 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유세에 대한 그 강도는 좀 올리고 저는 양도소득세도 지금 6에서 한 45% 정도로 나오고 중과세 20% 30%로 나와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45% 구간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저는 한 30%로 낮추고 오히려 6%를 한 15% 정도로 올렸으면은 예. 하고 그 거래세를 상당 부분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예. 된다라면은 시장에 강도를 주고 시장에서
좀 자정작용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와의 그 시장과의 그 소통을 이루게 된다면 전월세 시장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내놓는 그 발언이 지금까지는 뭐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겠지만 지금부터의 그 발언에 뭐 실수라든지 또는 오류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좀 예상을 합니다. 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그 대통령이 부동산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예. 네, 관계장관 회의도 있고 뭐 국무회의도 있는데 장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국민의 한 분이기 때문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의 SNS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송 대표 말씀대로 이게 너무 잦아버리면은 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거나 말빨이 안 먹는다 그러죠. 그래야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수위를 좀 진정하시고 가끔 한 번씩 던지는 게 또 무게감이 있지 않겠나. 네. 지금까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옳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불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쩌다가 뭐 상속증여를 받았다 몰라도 서울에 살면서 집이 둘이서 3개, 4개씩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 방향성은 같은데 예.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대통령의 말씀이 뭐 옳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면은 예. 피로감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일단 우리 송 소장님께서 그 문재인 시즌2에 계셨잖아요. 그거 조금 얘기하고 좀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문재인 시즌2하고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시즌2가 실패한 이유는요. 이 2011년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를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매물이 좀 막 나와가지고 약간 조정받으려고 하는데 12월 2일 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도 임대사업자로 물건을 등록해 놓으면 5년 뒤에 8년 뒤에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니까 갑자기 매물 잠김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번엔 다르죠.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거꾸로 가잖아요. 내놓게 만들고 있고. 그럼 5월 9일 이후에 대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저는 이제 정상화론자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에 저는 동감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많이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분께서 왜 이렇게 많이 쓰실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제가 봐도 도화 지나칠 정도였어요, 처음에. 그러고서 이제 그 워딩을 보니까 어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도 타치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타치합니다. RTI 타치하고 이건 금융위원회 주력하는 거고 임대사업자 제도처럼 분야별로 다 그거를 언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겁니다. 왜 갑자기 요즘 그럴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에이펙이다, 외교 문제다, 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연말을 지나면서 일단락이 다 됐어요. 되고 나서 시장을 돌아보니 6월 지방선거도 있고 부동산 문제가 국토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97 대책, 물 대책 나오니까 역풍 일어나고 그나마 이번에 1월 달에 좀 129 대책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장이 붕 떠 있었어요. 계속 상승하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바꿔서 결론이 뭘까요? 아, 이게 늘공들이 잘 안 움직이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대목이 중요한데 최근 거 전에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많은 글 중에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고 법적 근거에 준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그분들의 그것을 막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딱 박아놓고요. 그럼 여기 워딩이 단순한 것 같은데요. 법적 근거에 준수한다는 말을 사실 쓸 대목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건 뭐냐면 준비된 용어라고 좀 파악을 했어요. 예. 실제로 개정 법안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것들이. 이거 타고 이제 마지막 최근 건데요. 최근에 뭐라고 또 쓰셨냐면 당신은 여러 번 죽을 골을 넘어서 온 내가 예. 부동산 이거를 못 잡겠냐. 나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다는 말을 강하게 넣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말을 쓸 때 앞에 대목이 사랑하는 국민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사랑하는 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거 다 새벽에 올려요.
근무 끝나고 칼퇴근도 아니고 이건 새벽에 어떻게 보면 일 중독된 분처럼 보이는데 예. 그 내용들을 결론을 보니까 아 예. 이분이 그냥 던지고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네. 이번 내 역대 대통령 임기 기간에 기간도 많이 남았겠다. 필히 이 망국병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전달돼서 최근에 국토부나 관계자들의 어떤 뭐 이제 회의를 가끔 들어가는데 네.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어쨌든 잡겠다라는 대책인 거잖아요. 지금 5월 9일에 양도세 소득 중과 조치 제기한다는 거는요. 다주택자를 잡으면 집값 잡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게 잡으면 진짜 집값이 안정이 될까? 두 예. 번째, 집값을 잡는다는 게 어떤 수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면 안정일까? 네. 내려가면 얼마가 내려가면 안정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주택자는 진짜 원흉일까? 예. 집값 상승의 원흉일까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한강벨트 지역에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희소성이 있는 안 그래도 귀한 집에 서울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잘 안 나오는데 네. 특정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분들이 뭐 불법은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세금을 다 내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집은 임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하도록 저는 정부가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1주택자 집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전세, 월세 물량을 제공해주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그걸 개인한테 넘겼어요. 예. 뭐 과거 정부들이 뭐 돈이 없었는지 물론 60년대, 70년대 돈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공공이나 대형 법인들이 채울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나서 다주택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서울은 집이 부족해요. 개인이 여러 채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1주택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허가제를 하되 나머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받아줄 수 있도록 공공인이 매입을 해주든지 대형 법인이 매입해주든지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다주택자를 때리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을 팔게 되면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주택자가 집값 올려놔라고 하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는데 우리 집값 폭등, 포모 현상 당장 최단기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2021년 엄청 올랐잖아요.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올랐는데 그때 다주택자들 때문에 포모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다주택자들도 있고 1주택자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모를 느낄 때 어떤 분들이냐면 나하고 같이 무주택이었는데 집을 샀는데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에 포모를 느끼는 거지 원래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 채를 가진 애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포모를 느끼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다주택자들의 주택수는 많이 늘렸고요. 2019년부터 다주택자들은 늘리지 않습니다. 왜? 불이익이 있으니까. 2020년, 2021년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한마디로 시장에 균형이 있거든요.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 중에서 자금력이 있는 분들, 굳이 안 사고 싶었던 분들, 예.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들, 이분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모 현상에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영향을 준 거 일정 부분 줬으나 예. 집값이 폭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균형이 깨지면서 포모가 생기고 무주택자들 뭐 1주택 갈아타기 수요들 다수가 움직일 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예. 다짜고짜 무조건 문제라고 이렇게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 다주택자를 양성화했거든요. 2018년도, 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많이 생겼어요. 임대사업자도 많이 생기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4년 동안 유예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걸 이제 종결시키는 건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주택자가 어쩔 수 없는 2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어쩔 수 없는 3주택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수로서만 그렇게 규제할 게 아니라 주택의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아파트 부분이나 연립 다세대를 사서 월세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다주택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도 돈을 벌듯이 캐피탈 게인, 소위 매각 차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두채, 세채 사서 차익을 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 김만수 소장 말씀대로 이제 4년 동안 줬던 걸 종결 하겠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끊는 것보다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데 정부가 그래서 4개월, 6개월 또는 입주 이전까지 해주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예. 비아파트 부분이나 어쩔 수 없는 상경 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분명한 거는 50억, 100억짜리를 두 채씩 갖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가 사회 악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남기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주장해왔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그 주택을 매도하게 하는 것은 뭐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앵커께서 여쭤보신 게 바로 그건데 예. 아랫돌 빼서 위에다 박는 것 같아요. 양적 증거는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은 그만큼 무주택자가 많이 줄어서 전세 수요가 줄지 않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과 전국의 1년에 결혼하는 그 수가 작년에 22만 2천 명이었어요. 예. 서울에도 평균 그 한 달 동안에 한 3천 가구에서 4천 쌍들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집을 사고 삶을 시작하진 않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또 개인이 부모를 떠나서 1인 2인 가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다주택자들을 팔게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양적 증가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저는 그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라는 거에 대한 그 동의가 조금 어려운 그 입장인데요. 예. 지금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부터는 계속 다주택자를 줄여가는 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한 85% 이상이 1주택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 한 14.9% 정도 되고요. 3주택자는 한 1%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다주택자 비율이 집값을 올렸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의 그 상승의 원인이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예. 30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집값을 더 올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민간의 그 임대주택 통계를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지금 강남권 안에서도 한 4% 정도는 약 한 54% 정도는 59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그 주택의 공급들을 55% 가까운 비중으로 이런 소형 면적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영선 같은 경우도 강남 상구보다는 적지만 한 40% 정도는 59제곱미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부분들도 전체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예. 정도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의 대출 환경을 보더라도 예. 집값을 그 낮추기 위해서 담벼락을 그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발판도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대출이라는 제도도 상당한 규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 자체도 월세라든지 지금 전세 쪽으로 많은 그 이동이 하고 자발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의 금융 정책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수요까지도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축소가 과연 시장의 안정성을 기여를 할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예.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를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종류를 안 하고 좀 양도 세율을 좀 조정해서
연장하는 걸 좀 생각했어요. 매물장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수를 던진 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머리가 좋잖아요. 좋으시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제가 다 확인해보고 연결성을 확인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사실 신용과 수요와 연결되잖아요.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 오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죠? 그 대출이 줄이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공급이 암만 적어도 수요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대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거를 이미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중요한 건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급경색을 일으키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럼 이런 걸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왜 느끼냐면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이게 출발이 어디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현재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서울에. 예. 내년까지도 없는 건 뭐 팩트예요. 팩트다 보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다 지시를 했을 거고 처음에 물풍선 대책 나와서 역풍 맞았고 예. 129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6만 호예요. 내용은 좋지만 전체 수요를 감당이 부족해요. 그럼 거기서 강수를 던질 수 있는 게 뭐냐? 기존 주택이 공급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주면 이게 기존 주택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두 가지예요.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든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내서 공급이 되든지 둘 다 공급이잖아요. 예. 이걸 일단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공급은 됐어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금융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벌어지는 시장 현상 두 번째 두고 시장의 신호는 좋고 5월 9일 이후인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그런 내피셜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다라면 후속 대책을 준비 안 하고 던졌을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드릴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팩트를 적은 게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다주택자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정부가 잘못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융위원회 행태, 뭐 RTI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금융위원회하고 이 세밀한 툴을 아시는 분 외에는 손대기 힘들고 손을 안 대요. 그러면 거기까지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흔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생애시초 대출 70%예요. 예. MB 때도 50%였습니다. 70%니까 지금 중저가가 움직이잖아요. 그 50%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형성대가 다운됩니다. 이런 거를 다 파악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안마한 것은 없고 제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막이라고 그랬어요. 예. 돈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분명히 5월 9일 이후에 소장님이 얘기하신 다주택자의 퇴로에 대해서도 신박한 방안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안들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게 이제 지방선거죠. 예.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를 분명히 스태프들한테 던졌을 것 같아요. 예. 대안들을 만들어 오라고. 예. 그리고 그 대안들을 우리가 한 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예.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퇴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어쨌든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5월 9일 지나면 매물 잠기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왜냐하면 82.5%면요. 예. 10억이 남으면 한 7억 5천, 8억 세금 내야 되고 2억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그동안 낸 대출이자와 종합부동산세 고려해보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예. 바보도 아니고 누가 80%의 세금을 내고 팔겠습니까? 집주인들은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팝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게 되는데 예. 앞서서 저도 한무도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97 공급 대책, 129 대책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주택자들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작년에 집값 올라간 데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다 보니 이쪽 지역에 집을 가진 분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양도세 중과세가 이쪽 고가 아파트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차 작전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2차 작전이 문제거든요.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잠기는데 이걸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퇴로를 열어줄 것인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세를 올려서 더 때리는 방법. 예. 야, 안 팔아? 80%도 팔아. 내가 더 때릴 거야 라고 보유세를 엄청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당근을 주는 방법이죠. 거래세를 내려주는데 그냥 내려주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또 부자 감세 논란. 부동산 내 친구 집 사서 10억, 20억 돈 올랐는데 그냥 퇴로를 열어주게 되면 이 무주택자들이 받는 상실감은 또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 점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뭐 합리적인 대안. 예.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자면 뭐 1주택자가 KB 시세 대비 한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45가 아니라 35%로 해줄게. 예. 저렴하게 팔어. 그만큼 나한테 혜택을 줄게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도 금매를 사서 줬고 스스로 파는 사람이 알아서 싸게 팔라. 그러면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세제 혜택을 받아서 줬고 아니면 지방으로 가시는 분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다. 2차 대책으로. 그러면 예. 저는 상당히 매물이 나오면서 하반기도 한강벨트 시장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채측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강대강이거든요. 예. 한번 부딪혀 보자. 어차피 못 판 사람들은 82% 내고는 못 파니까 보유세 낼 거야. 내가 예금 깨고 주식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내가 보유세 내버릴 거야.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릴 거야. 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대강 대결보다는 예. 합리적인 출구를 만들어주는 2차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좀 정정을 하면서 보정도 해보면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이제 X에 부동산 관련돼서 언급을 한 이후에 매물이 지금 7만 한 300건 정도가 넘어섰다라고 하잖아요. 예. 1월 23일 이후 대비했을 때는 그때가 한 5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2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매물들이 얼마나 늘어났냐 많은 그 사람들이 모니터들도 하고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을 좀 판단하려면은 그 작년에 있었던 같은 기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확인을 해봤는데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되겠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7만 한 700건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예. 작년에 그 2월 26일이 그때가 서울이 9만 2천 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는 지금 2만 2천 건 정도 적은 물량이죠. 예.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24%가 작년에 오늘 그러니까 26일 날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2만 2천 건 정도가 부족한 거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평균을 보면은 26년을 보면은 지금 그 26년을 보면 6만 한 1,000건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5년 정도로 보면은 한 8만 8천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평균 대비했을 때도 한 30% 정도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양도세 언급으로 인해서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작년하고 같은 기간을 봤을 때 그때보다는 물량이 적다라고 보면은 과연 이게 많은 물량인지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해보고 정책 설계나 좀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에 대한 그 물량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RTI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RTI라는 게 결국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임대 소득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한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올리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야지 그 상환 능력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서울의 그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평균 금액 자체가 지금 10여 년 동안 81만 원에서 지금 한 121만 원까지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이 그냥 RTI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RTI를 조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임대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대출 의존도가 많은 곳들의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대출로 가격을 오른다라는 것보다도 기타 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가격들을 많이 끌어올렸고 기존에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소위 말하는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그런 구조적인 그 변화로 인해서 가격들을 많이 올렸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서 네.
그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보유세, 그 채찍,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요. 예. 이 그 양도세 중과세가 끝나는 5월 9일 날 대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물론 내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던 지난 6월 달에 코스피가 한 2,600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섰잖아요. 주식에서 버는 돈이 부동산 들어오는 것도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순수하게 그 실수요자는 괜찮지만 가수요 같으면은 이게 다주택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일단 중과세 하겠다. 이런 이제 그 경고성 발언 때문에 시작된 것도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 공급이 작년 9월 7일 날 내놨던 97 대책이나 또 올해 그 1월 29일 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은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이지만 작년에 135만 호도 결국에 2034년 동안에 착공 물량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으니까 우리 한문도 교수 얘기대로 단기 주택 공급적인 효과도 내는 거다. 또 한 가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손 안 댈 겁니다. 그 예. 이유는 이 보유세가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에서 부과가 되게 돼 있는데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럼 6월 4일,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던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예. 올해는 일단 보유세나 뭐 이런 걸 손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유세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올해 안 팔고 내년도 후년도 계속 다주택자 끌고 간다면 향후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거를 계속 뭐 정부가 밀고 가는 방향 쪽으로 예. 이렇게 가지 않겠나. 예. 그래서 선별적으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5월 9일 이후에 또는 국토부가 5월 9일 이후에 대안을 내놓는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계형 다세대 다주택자, 예. 상계형 다주택자들이나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다주택자들은 일부 이렇게 좀 완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가 아파트나 또는 아파트 위주로 다주택자들은 매도하게 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나 양도세도 그대로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 네. 생각하시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대한 또 위험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이제 집값 상승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두 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저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입력 결과가 똑같은 입력 결과를 넣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보유세 인상하는 취지는 그거죠. 원래 취지는 뭐 도시 기반 인프라가 있으니까 뭐 이용료를 내라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내라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종부세 인상이란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도 중과세입니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팔겠네.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실패를 했죠. 문재인 정부 또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또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상을 한다. 야,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예. 물론 대통령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정책으로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 똑같은 정책을 세 번, 그러니까 인풋을 세 번째 밀어넣는데 이번은 아웃풋이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얘기는 사실 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나온 적은 네, 없었습니다. 일단 뭐 정책실장이나 이분들이 살살 이제 뭐 연기를 펴신 것뿐이고 예. 우리가 판단할 게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산 편중을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반대하지만 국민 정서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걸 왜 느끼냐면 예전에 보유세 얘기가 나오면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좀 조용해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약간 그쪽 방향에 거부 반응이 없는 게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여야가 일단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래가 많으니까 이 인구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임계점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거래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원 마련 개념에서도
안정적인 보유세를 확대하고 저변이 넓으니까. 근데 충격은 적게 하면 총액은 많거든요. 보유가 많으니까. 거래량이 보통 5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5에서 10%도 안 되죠. 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보유세를 그냥 조금만 올려도 세원이 마련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까지 같이 올리는 악수는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 총 세원이 유지되는 예년에 비해서 GDP 대비 그걸 유지할 때 보유세가 몇 프로일 때 적당한가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학원을 보내주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세를 낮춰줘야 이게 누가 봐도 국민 공감대의 어떤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멍청한 정부가 아닌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올릴 때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예. 아까 퇴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5월 9일 이후에.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뭐냐면 또 선거입니다. 이게 뭐 정치 제가 저걸 아는데 그 부동산 얘기를 해도 정치랑 뛸 수가 없잖아요. 지방선거가 만약에 집권당이 다수가 되면 그 논리에 대해서 힘을 좀 받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취득세까지. 무주택자들이 취득을 하는데 취득세를 박근혜 정부 때 그거 한번 했잖아요. 취득세 낮춰줘가지고 수요를 좀 진작시키고 MB 때도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오늘 교수님도 하시면 정상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정책을 하지 않는 한은 보유세만 딸랑 가지고 올려야겠다 이런 플레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좀 희망적으로 기대하는데 뭐 모르죠. 또 정치인들 속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 소장님 의견과 동일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취득세도 뭐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내린다, 거래세를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또 댓글에 보게 되면 근데 그건 양도세를 비슷하잖아요. 내린다고 이 투기 세력 뭐 이런 댓글들이 분명히 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 분노를 과연 달래고 잠재울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아니죠. 전체로 봐야죠. 우리 2,300만 가구 중에 무주택자가 900만이잖아요. 네. 1주택자가 1,400만이에요. 유주택자 다주택 중에 다주택자분들이 300만이잖아요. 1, 2세 2주택가 237만이고. 그러면 2,300만에 300만 하면 8% 좀 넘나요? 10% 정도 되나요? 그럼 나머지 80 몇 프로 중에 1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들도 지금 자기 자식들이 성인이 돼가면 집값 오르는 거 정말 고통이에요. 지금 요새 지금 제너레이션 갈등이 많아지거든요. 예. 자식도 부모한테 얘기를 못하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런 걸 전체로 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거 아시잖아요. 2주택자분들의 63%가 찬성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좀 다주택자분들 중에 무리하게 뭐 레버리지 활용한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예. 어차피 그 소수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 가는 방향은 맞다. 그래서 예. 이거를 터부시하기보다는 소수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 예. 이걸로 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셔가지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공급 대책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지 될 것 아, 네. 같거든요. 두 차례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97 공급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129 대책으로는 뭐 공공부지 노후청사들 활용해가지고 6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나왔고요. 송 대표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모든 국민들이 의심할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그 물량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예. 그 분양 가격이 핵심이라는 얘기 그것도 정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지역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잡았는데 분양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주변의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시뮬레이션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의문이 되는 거는 지금 한 3만 2천 가구 정도가 서울에 공급이 됩니다. 예. 근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전월세 거래를 하는 거래 건수가 한 65만 건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6만 호 정도가 다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한 10대 1 정도의 경쟁인데 3만 2천이라고 하면은 20대 1 정도의 경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급에 대한 그 물량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지만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뭐 항상 얘기했던 분양 가격을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냥 막연하게 몇 년 동안 기다려 봤는데 사전 청약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탈하신 분들도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나는 내 집장만도 안 하고 내 주변 사람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쳐다만 봤는데 나는 기다렸는데 또 사전 청약에 당첨됐는데 분양가는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그리고 나중에 분양가가 뭐 고지가 되더라도 거기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정 가격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그 공급 불안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분양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투기과일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공이 분양하는 거는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 시세의 한 80%에서 한 70%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낮게 분양하게 되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건이 내놓은 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송 대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작년 9월 7일 날 내놨던 135만 가구, 134만 9천 가구의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공급을 하고 했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에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예. 분당을 비롯한 5개 신도시의 전체 물량이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이 135만 가구는 그거의 한 4.6배 정도입니다. 이거를 3, 4년 만에 착공까지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예. 일단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예. 그 중에는 뭐 공공주택도 있고 또 도심주택 공급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갔을 때의 계획인 거고요. 예. 또 1월 29일 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을 제외하고라도 예.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바로 경마장인데 경마장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정하고 건물 짓고 거기 시설들을 옮겨놓고 이거 헐고 다시 짓는데 3, 4년 만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실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분양 가격은 공공택지로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62개 항목을 면밀하게 따져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는 분명히 현저히 낮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서요. 일단 저희는 광고를 듣고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코락스 자연스레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나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꾸고 싶어. 난 탄탄한 게 좋은데. 우리 갈라설까? 한쪽은 탄탄하게, 다른 한쪽은 푹신하게.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독일 피부과학이 찾은 항노화의 새로운 기준. 피부 장수인자를 깨우는 에피셀린으로 10가지 항노화 타겟팅. 다시 어려 보이는 피부.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잖아. 말을 안 했지만 항상 고마워. 남편이 걷는 길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예,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남았습니다. 물가와 함께 이 집값, 민생 경제에 아주 어려운 문제면서도 또 정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이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네 분의 이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요. 마지막으로 1분씩 부동산 시장을 위한 진짜 안정화 대책 비기가 있다면은 하나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중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재명 정부가 출발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좀 더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기대가 상당히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이 정말로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상경 다주택자나 또는 상경 임대주택자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 또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들입니다. 소형의 5평, 10평짜리는 대출을 상환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세 같은 경우를 규제해서 팔게 하거나 하면 5평짜리, 10평짜리 살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을 좀 정확히 판단하고 이걸 임대주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정말 주택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거주의 그 주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김인만 소장님. 네, 공급이 중요합니다. 공급은 신규 입주 물량도 있고 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매물이 나옵니다만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인 면밀한 보완.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좀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대책 중요가 한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SNS를 30번 하셨는데 앞으로의 SNS에는 저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문도 교수님. 예, 소장님이 좋은 말씀 다 주셨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17만 호 3기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택지 지구로 해서 합하면 한 3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6만 원 공급 발표했는데 시간 차이는 있죠.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제 아까 우리 송 소장님이 좀 거들어 주신 분양 가격입니다. 물건이 안 맞추면 어떡하나요? 뭐 하나요? 제가 살 수 없으면. 근데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시장은 수요들이 기다려줍니다. 그럼 시장은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양 가격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세 60%, 80%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것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LH 얘기 대통령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원가에다가 원가 수준의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MB 때 했던 토지 조성 원가에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은 정말 연착륙의 시작을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 이것도 한 10년, 20년 텀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뭐 유예가 안 가는 선에서 잘 착안한다라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부동산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승현 대표님. 네, 저는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초년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그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요. 또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에 대한 그 중과 이게 항상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낼 겁니다.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아마 이런 큰 세금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라면은 가장 성공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서울 전역을 다 묶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그 환경이 잘 받쳐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가면 101동도 보고 106동도 보고 6층도 보고 10층도 보고 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집 하나 보려면 뭐 여러 명이 대기를 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를 해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로얄 킹덤에서 수천 개의 흥미진진한 퍼즐을 플레이하세요. 다양한 적들이 등장하는 레벨을 발견하세요. 저마다 독특한 왕국들을 여행하세요. 지금 로얄 킹덤 다운로드하세요. 들코락스 자연스레의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JTBC 토론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리고 저희 한 4주 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